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1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별로 없어요. 이 보고서가 4개밖에 없는데, 근데 저 마지막에 있는 게 길어요. 저거 이제 요약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반도체. 이번 이제 부품. 우리 예전에 공부해봤던 소모성 부품 기억나세요? 함께 배우기에서 식각 부품 기억나시죠? 그 방대한 좀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그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조선주,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게임, 또 이오테크닉스, 요 정도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보던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현대제철이나 오늘 보니까 뭐 기업들이 보고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주 새로운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이제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 이제 오랜만에 나왔던 보고서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한번 좀 요약해드리고요. 오늘은 뭐 증시도 좀 뜨뜻미지근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조선주 얘기인데, 친환경 선박은 빅사이클을 이끌 수 있을까?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엔 이제 지금 올해는 수주가 줄 거예요. 근데 이 실적은 좋아질 거고. 근데 요즘에 또 조선주들 이거 수주 줄면 또 이제 주가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수주 잔고의 전년비 지표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는, 그래도 일단 작년 11월 12월은 2달 연속 반등에 성공했다. 근데 아직은 추세적 상승은 아니래요. 왜냐면은 지난해만큼 LNG선과 컨테이너선 문의가 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올해 수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이미 한국조선해양이 조선 부분 수주 목표를 지난해 대비 41.8%나 적게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올해 수주는 이제 작년보다는 줄어드는 걸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 수주 잔고 대비 전년비 지표가 우하향하게 되면은 대략 18에서 22개월 정도 되는데, 그럼 금년 하반기에 그게 좀 끝날 가능성이 있대요. 지금 이렇게 또 꺾이고 있거든요. 잠깐 올랐다가. 그러면은 금년 하반기에는 좀 요게 돌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전반적인 좀 분위기는, 수주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후에 올해 하반기에 그러면 저게 추세적으로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 그게 일시적이냐 빅사이클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화투자증권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조선주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은 빅사이클로 보더라고요. 이게 좀 의외였어요. 근데 그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 규제 많이 설명해드렸죠. 배들이 지금 노후 선박이 많은데, 규제가 들어가면 2014년 이전에 만든 배들도 다 선박 규제 들어가요. 그럼 그 배들은요, 탄소 배출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요. 선박 자체를 LNG 연료 추진선 같은 거, 메탄올 선박 뭐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돈 많이 들죠. 그래서 저속 운항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환경 규제는 이게 뭐 문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도 아마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행을 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박 바꿔야 됩니다. 이건 뭐 그냥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배를 안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물류들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미 저속 운항을 또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약간 회피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선 평균 속도가 2008년이 100이면 지금 73밖에 안 나오고요. 원유 운반선은 82.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가 시행이 되면 해운사도 비용 부담 커지는데, 핏4 55라 그래가지고 1990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55%. 그리고 26년부터 진짜로 시행이 돼요. 시범 거래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3년간 26년부터 배출권 거래가 시행이 되는데, 유럽 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운행을 할 때는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면 100%, 그 다음에 EU, 유럽 외지역으로 갔을 때는 50%, 요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이게 비용 부담이잖아요. 내가 탄소를 배출한 만큼 탄소 배출권 사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C2라는 제도, 이것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C2가 뭐냐면 등급제로 A, B, C, D, E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2등급 있죠. 제일 낮은 등급. 여기는 배로 운항을 못해요. 그 다음에 A, B, C, D, D등급인가? 여기는 운항을 할 수 있는데 시정 명령서를 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 개선하겠다. 환경. 통과되면 운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꼬리표가 달리는 거죠. 그리고 1톤의 화물을 1km 운송할 때 화물선이 배출하는 CO2 양이 16.14g인데, 예, 그렇게 봤을 때 2020년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커선이 440만,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확실히 벌커선이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배거든요. 약간 이제 그 이 선종 중에서 가장 싼 배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되게 많아요. 주로 이제 중국 회사들이 많이 만들죠.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도 이 정도 순인데, 원유 운반선과 이 컨테이너선, 벌크선은 중국이니까 원유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의 상위 1, 3위 해운사가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가 아직은 미흡하대요. 그래서 빅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 비중은 6.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컨테이너선에서. 근데 물론 이들이 요즘에는 이제 발주를 하거든요. 그때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를 많이 해요. 90% 이상. 근데 그게 수주가 다 인도가 돼서 배가 만들어져서 가도요, 전체 선대에서 차지하는 친환경 선박 비중은 2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업사이드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저 정도 발주가 나와도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거는 계속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암모니아 엔진 관련해서 이것도 상용화 시점이 좀 미뤄지고 있어서 암모니아, 메탄올 이런 쪽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LNG 연료 추진선이라 그래요. LNG를 연료로 쓰는 거예요. 원유 대신에. 그러면 친환경적입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 만들죠. 그래서 이게 올해 말로 예상되는 업사이클로의 전환이 그 시작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뭐 이분 내용이 무조건 맞는다 이거보다도, 만약에 맞다면, 예, 상당한 빅사이클이, 그러니까 올해 좀 주가가 아직은 뭐 부진할 수도 있어요. 뭐 뚜렷한 모멘텀은 없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조선주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런 이유가 있다. 이거는 큰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조선주가 오를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저도 말씀드리는 게, 오를 땐 조심. 그렇지만 급락해서 지금 다 관심 없잖아요. 작년에 태조 이방원일 때 관심이 있었지만, 이럴 때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조선주 중에 난 뭘 해야 할까? 예, 이런 것도 아니고 기자재 업종. 기자재 업종도 있잖아요.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대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다행히 한국조선해양도, 예전 같으면 한국조선해양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투자하기가 현대사모가 상장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리스크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편해진 거죠. 밸류도 낮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리츠의 이유진 강하라 연구원님은 업종 의견은 이제 비중 확대로 올려놨고, 네이버 카카오 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근데 그건 이제 사실 기업이 이익이 는다 이거보다도요, 멀티플, 미국 증시도 좀 올라가고 금리 좀 낮아질 것 같고, 제일 컸던 게, 이거 아마 지난주에 이런 비슷한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플랫폼 규제 완화해서 이 알리바바나 텐센트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좋다. 실제로 맞았죠. 그래서 요즘에 좀 올라왔죠. 그래서 이 같은 이제 밸류를 같이 좀 비슷하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뭐 알리바바랑 텐센트랑 경쟁은 안 하죠. 근데 이제 피어 그룹이라 그래요. 이렇게 비슷한.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한국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껴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가 하락만 없다면 중국 플랫폼 추가 규제 완화가 예상되면서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못 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상승을 못하는 게 구조적 성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나쁘게 볼 이유는 없죠. 이렇게 빠졌고 더 이상 나빠질 요지는 없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 성장입니다. 근데 성장이 아직 안 보여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바닥 다지면서 한 번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적어도 저렇게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 또 주가가 바닥도 찍었고 또 규제 이슈도 좀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한테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게임은 참 어려운 게 개별 기업으로 봐야 되고요. 다만 이번에 중국에서 게임을 풀어줬죠. 근데 여기서 게임을 푼 걸 그대로 이제 또 멈출까요? 아니죠.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 우리나라만이 잘하는 게임을 대거 이번에 판호를 내렸어요. 승인. 예. 중국인들이 별로 선호 안 하는 게임들도 열어주겠다는 거,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오픈시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왜 그럴까? 중국 정부가 이제 플랫폼 규제 완화하면서 게임을 열어주고, 또 중국에 불만이 많잖아요. 막 이런 제로 코로나 하는데 남들은 다 마스크 벗고 저기 함성 지르고 월드컵 보고 있는데, 예,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게 너무나 이제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인들의 불만 에너지를 전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독재 국가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스포츠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독재 정권에서. 예. 그래서 중국인들의 이제 불만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뭐 스포츠나 오락 같은 걸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중국 게임 산업도 경쟁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그거죠. 야, 들어와. 우리도 중국도 게임 잘해. 게임 강국이야. 이제 경쟁해도 돼. 이제 이런 아마 의도도 있는 것 같고,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첫 정식 종목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뭐 게임 회사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이고, 다만 게임 회사가 워낙 많으니까 신작 게임 모멘텀이 있는 거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PC 콘솔 시장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M&A 큰 손이 됐는데, 저 블리자드라는 엄청 큰 게임사거든요. 뭐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만든 회사인데 요거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아마 인수는 될 것 같고요. 2023년에는 어쨌든 PC와 콘솔, 예, 특히 우리나라가 못했던 콘솔 분야 요걸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도 우리가 사실은 중국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열렸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게임 업종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자는 그런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이오테크닉스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죠. 거의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님하고 하나증권에서 좀 약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공부했죠. 그 반도체 후공정 장비 회사. 예, 근데 뭐 올해 작년 실적 그렇게 좋진 않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48% 4분기에 이익 줄 것 같고, 물론 전년 동기보다는 증가합니다. 올해는 아마 영업이익 줄겠죠. 이건 뭐 누구나 알죠. 그죠? 예.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왜? 반도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후공정 회사잖아요. 장비 중에 전공정, 후공정인데 주로 후공정 마무리 요걸 하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은 투자가 좀 양호하고요. 웨이퍼를 자르는 장비. PCB에 구멍 뚫는 드릴러가 뭐냐면 구멍 뚫어주는 장비예요. 예. 요건 매출이 늘 것 같고, 지금 주가 굉장히 쌉니다. 저평가돼 있고. PBR이 역대 최저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가는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가요. 전자나 닉스가 살아나면 소부장은 따라갑니다. 실적 안 좋아도요, 미리 선반영하고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걸. 실적이 좋아지면요, 나중에 내년에는 투자액이 많이 나올 거예요. 내년도 되잖아요. 만약에 기업도 이익 늘고 실제 사이클 좋아지면 내년에 무슨 얘기 나올 거야? 반도체 투자 많이 할 거다. 그럼 주가 또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때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게 반대로 가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 하락시마다 좀 저점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내용의 보고서로 보시면 되겠고, 그 동사 이제 주력 제품은 레이저 마커, 이제 그 반도체 여기 표면에다가 레이저로 마킹, 뭐 이건 무슨 상품이고 어느 하이닉스 건지 삼성인지 그거 해주고, 어닐링 장비는 뭐냐면은 이제 전공정에서 열 처리 장비예요. 레이저로 웨이퍼 손상된 거를 고온으로 딱 해가지고 그런 걸 처리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조금 이제 줄 것 같은데 다만 후공정은 증가할 것 같고 1나노 공정 전환은 지속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해외 경쟁사 수준의 이 근접 중인 UV PCB 드릴러가 뭐냐면 이게 드릴러가 이 구멍 뚫는다 그랬죠. 이거 기억나세요? 한미 반도체가 했던 것 중에 3D 패키징 여기 기판 있잖아요. 여기다 반도체 칩을 올리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나씩 아파트처럼 이게 3D 패키징 기억나시죠?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할 때 여기다 구멍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판 그죠? 아주 미세하게 뚫어야 돼요. 레이저로 그거 만드는 회사. 예, 저기 UV가요 굉장히 미세해요. 저 구멍 뚫고 저거를 이제 연결해주는 장비를 누가 만들어요? 한미 반도체. 구멍을 뚫는 거는 얘가 하고 저 구멍 뚫은 데다 연결해주는 거는 한미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성장 동력으로는 이제 그 다이싱, 예, 좀 안 보이는 스텔스는 이제 안 보이는 개념인데 다이싱 자른다는 거고 그루빙은 이제 뭐 이렇게 웨이퍼 위에 이제 바둑무늬처럼 선을 그리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후공정에 쓰이는 장비인데 아무튼 이제 레이저로 대부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커팅 장비가 다르게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깔끔하죠. 그걸 만드는 기술력 있는 기업인데 이게 밸류입니다. PBR 이건 매출액 대비한 밸류인데 다 바닷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매력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좀 긴데 아무튼 설명을 좀 해드리면 반도체 깎이지 않는 부품, 꺾이지 않는 실적인데 우리 공부했던 거에 함께 배우기 시간에 소모성 부품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반도체 함께 배우기에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그 소모성 부품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 이제 그 장비 중에 매출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건 식각입니다. 식각이 뭐예요? 우리 식각이 자른다는 거죠. 필요 없는 걸 없앤다는 얘기. 예. 그래서 이제 웨이퍼에 감강액 바르잖아요. 감강액 같은 것도 이제 바르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선을 그리죠. 선 같은 것도 이제 그린 다음에 감강액 발라서 선을 그리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식각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근데 낸드 플래시가 3D에서 이게 층수가 점점 올라가죠. 막 이젠 1000단도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은 이 식각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공정 수가 정말 많이 증가를 해요. 그런 구조적이기 때문에 식각 장비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식각 장비는 안타깝게도 한국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전 세계 3사가 거의 독점입니다.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이 세 개가 거의 과점 형태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에 저 식각 장비엔 반드시 부품이 들어가요. 예, 부품이 같이 들어갑니다. 식각은 계속 이제 장비를 돌려서 깎는 건데 그때 소모성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게 닳죠.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인 수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해요. 그래서 많이 생산을 하고 가동률이 높아지고 난이도가 올라가면요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가동률이 올라가면 빈도가 늘어나니까 공정이 정말 가혹해지고 또 하거든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스텝 수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 막 쌓으면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금방 이제 가혹한 환경을 바뀌면서 부품이 금방 소모됩니다. 부품이 많이 소모되면 부품산 좋죠.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낸드 가동률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근데 지금 좋을 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낸드가 안 좋거든요. D램보다. 그래서 식각 이쪽 회사들은 부품은 조금 더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업황상 D램보다는. 그렇지만 대세적으로 낸드도 계속 고사양으로 가야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설비 투자가 늘고 가동률이 증가하고 공정 스텝수 난이도가 증가하고 플라즈마 강도가 점점 세지면 플라즈마가 이제 이 가스 같은 건데 이걸로 이제 한마디로 그 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그 매출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근데 주요 소재가 실리콘하고 쿼츠예요. 그리고 식각 부품 중에 하나가 일렉트로가 뭐냐면 저 위에서 플라즈마를 쏴주는 겁니다.
싸주는 건데 대부분 실리콘 소재를 사요. 실리콘이 가장 무난하죠. 그래서 실리콘 포커스 링이라고 하거든요. 동그랗게 생겨서 그 링을 실리콘 SI도 쓰고 쿼츠도 쓰고 SIC라고 있어요. 카바이드. 이 세 개를 씁니다. 보통. 근데 이게 가장 고사양이죠. 사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걸 많이 쓰고 주로 낸드에 들어갑니다. 내마모성 뛰어나고 교체 주기도 굉장히 길어요. 저거 사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오래 쓰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 플라즈마를 위해서 에너지를요 세게 뿌려줘야 되거든요. 이거 견뎌야 돼요. 세면 셀수록 강도가 높아야죠. 근데 그거를 잘 견뎌주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낸드 공정에서. 그리고 마모된 부품을 이제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마모가 됐어요. 쓰다가 이 링을 그럼 멈춰야죠. 공정을. 그래서 진공 펌프를 멈춘 다음에 재가동하는데 그거 한번 재가동하는데 1억이 든대요. 회당. 그럼 당연히 이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거를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SIC가 비싸요. 두세 배. 이거 우리가 다 공부 한번 해봤던 겁니다.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다시 지금 읽으면서 다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SI 소재는 링과 이제 이런 일렉트로드 제작에 사용도 되지만 예, 이 실리콘 소재, 쿼츠 소재가 따로 있어요. 쿼츠, 실리콘 말고 쿼츠로 하는 거. 튜브와 보트리가 좀 확산 공정 있죠. 가스 뿌려주고 이런데 그런데도 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매 단가는 쿼츠가 더 비싸요, 사실. 근데 교체 주기가 너무 길어요. 교체 주기가 너무 길면요, 저걸 만드는 부품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자주자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동화 비율도 낮아요. 근데 이제 이 식각 공정용 부품은 자동화가 잘 돼 있고 이 회전율이 높아요. 교체. 이거 마진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식각 쪽에 들어가는 게 마진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식각 장비 회사들은요, 원가 절감하려고 내재를 많이 하고요. 하나머티리얼즈는 인곳이라고 있거든요. 원재료. 그 식각 부품 만드는. 이거 내재화율이 90%나 된다고 합니다. 월덱스는 아예 미국 기업을 인수해버렸어요. 그걸 만드는. 쿼츠 만드는 원재료 만드는 회사가 모멘티브인데 이걸 또 원익QNC가 인수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부품 회사들이요 다 재료 만드는 회사를 인수해버린 거예요. 원가 절감하려고. 모멘티브는 어쨌든 확산 공정, 식각 말고요. 확산 뿌려주는 이쪽용으로는 글로벌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좀 개발하면 더 좋겠죠. 식각 공정. 네, 아직은 여기 좀 미진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것만 잘 되면 기업 가치가 더 레벨업 되겠죠. 그래서 이 모멘티브는 원익QSC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BCNC도 있고요. 예, 이것도 소재 국산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두 가지가 있죠. 비포 마켓. 이것도 공부했죠. 비포 마켓은 전에 들어가요. 장비사한테 직접 납품.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장비사에 직접. 통과해야만 납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거 1, 2년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마켓으로 넘어가거든요. 애프터 마켓은 뭐냐면 약간 이제 구형 장비죠. 어떻게 보면. 주로 애프터마켓은 장비사한테 직접 납품을 안 하고요.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도쿄 일렉트론이 식각 장비를 만들어서 뭐 하나 머티리얼즈 부품을 썼어요. 이건 비포 마켓이죠. 장비가 한 2년 썼어요. 예, 2년을 누가 써요? 근데 하이닉스가 쓰겠죠.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계속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갈아줄 때가 됐어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2년 후에 자기가 직접 한다 그래요. 야, 이거 내가 갈게. 그러면 어디에 컨택을 하냐면 애프터마켓에 가요. 예. 애프터마켓을 이제 하는 회사가 KNJ입니다. KNJ 거 쓰는 거죠. 훨씬 싸요. 애프터마켓이. 비포마켓보다.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포마켓은 처음에 들어갈 때 신규 장비 통과한 기업들이 들어가고 1, 2년에 걸친 장비사 유지 관리 해주거든요. 저 장비사들이요. 하이닉스가 저 장비 쓸 때 유지 관리 해줘요. 옆에서 AS도 해주고. 그때는 저 하나 머티리얼즈가 계속 공급을 해주는데 그게 끝나면 이제 애프터마켓으로 넘어간다면 하이닉스가 선택을 하죠. 예. 야 너네 장비사가 계속 해주든가 아니면 내가 할게. 내가 해서 왜냐면 더 싸거든요. 그렇게 하면 원가 줄여요. 직접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KNJ로 넘어가는 거죠. 그 애프터마켓이 나와 있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납품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포마켓은 장비 투자 이후 교체 수요에 따라 1, 2년간 아예 확정이 돼 있어요. 물량이.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애프터마켓은 변수가 많아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장비사 승인 받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삼성과 하이닉스가 결정을 해요. 예. 그래서 가격이 좀 쌉니다. 예. 근데 요즘에 저 애프터마켓도 가격 싸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커져요. 왜? 삼성과 하이닉스가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소재별로 국내 주요 부품 업체인데 실리콘 이쪽 소재는 하나머티리얼즈, 월덱스, SKC, 솔믹스, 쿼츠는 원익QNC가 대표적이고 월덱스, BCNC.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는 TCK, KNJ, 하나머티리얼즈, DS테크노. 비상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포 마켓 있죠. 직접 납품하는 비포 마켓은 하나머티리얼즈 장비사. 애프터 마켓은 월덱스와 SKC, 솔비스가 SI 제품에선 좀 유명하고요. 쿼츠는 원익QNC가 애프터, 비포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가릴 것 없이 다 하는 거고,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는 비포 마켓이 되게 높아요. 비중. 그래서 TCK가 가장 독보적인데 여기에 하나머티리얼즈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경쟁자로.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KNJ죠. KJ가 아니라 KNJ는 이제 애프터마켓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CK 주력 시장인데 원래 여기 비포마켓 SIC 실리콘 카바이드 링에서 원래는 저 TCK가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하나머티리얼 들어가 버려서 균열이 깨져버렸죠. 그리고 식각부품사는 그러면 저 3대 장비회사한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저거 통과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단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를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고단수 낸드 비중 확대로 이게 더블 스태킹 공정을 2번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제재하니까 한국이 요즘에 차기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요즘에 미국 장비 회사들이 와서요, 저 R&D 센터 막 짓고 있어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로 옆에서 보조해주겠다는 거. 근데 저 회사들이 AS나 이런 거를 딱 옆에 딱 차리잖아요. 그러면 부품사 덩대로 좋아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상위 식각 장비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는 건 여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식각 회사 부품사들한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근데 어쨌든 요건 비포 마켓에 해당되는 거지만 애프터 마켓도 이제 구조적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비용을 어쨌든 줄여야 돼요. 그래서 채택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IC CVD 화학 기상 증착 장비로 만든 이제 한마디로 그 SI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소재는 기존 SI 소재를 원래 제일 많이 썼는데 이거보다 3배나 비싸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요. 아무나 못 만듭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대량 양산도 힘들어요. 극소수만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자. 여기 요 중에서 하나증권의 얘기는 뭐냐면 SI 쿼츠, SIC 중에 SIC를 주목하자. 여기서. 그래서 요 KNJ랑 하나머티리얼즈를 탑픽으로 꼽아줬어요. 그게 그 내용입니다. 물론 관심 종목 월덱스는 있지만 탑픽은 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머티리얼즈는 메모리 비중, 낸드 비중이 높죠. 그래서 SI 사업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SIC 신규 진입 이후로 점유율 늘어날 것 같고, KNJ는 요 하나머티리얼즈랑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할 수도 있는데 경쟁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SIC를 똑같이 하는데 하나머티리얼즈는 비포 마켓, 장비사의 직접 납품, KNJ는 옛날부터 애프터마켓,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나중에 납품, 요런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저렇게 애프터마켓이 비중이 늘어나니까 수혜를 받을 것 같고, KNJ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부 실적이 조금 아쉬워서 좀 실적에 대한 좀 부분은 있지만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높은 수주를 달성한다면 실적도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이고, 월덱스는 애프터마켓당 비중이 90%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도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직접 납품하니까
예. 근데 어쨌든 실적이 또 굉장히 견조했어요. 예, 그동안. 그러니까 업황 침체 영향도 크게 안 받았고 그런 관점에서 관심 종목으로 꼽아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하나머티리얼즈하고 여러분들이 그 뭐냐 아까 이 KNJ 이 두 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탑픽이니까 하나머티리얼 목표주가 47,000원이고요. 도쿄일렉트론 향이 도쿄일렉트론이라는 장비사가 하나머티리얼 또 지분 갖고 있어요. 비중이 크고 낸드 쪽이고 근데 되게 특이한 건 요 SI랑 SIC를 결합한 제품도 만들었어요. 독특하죠. 아마 어떤 고객사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근데 현재 한 장비사를 통해서만 SIC 매출 이거 딱 봐도 어딘지 알죠? 도쿄일렉트론 통해서 SIC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비포 마켓이니까 KNJ는 이제 국내 애프터마켓 중 최초로 예, 애프터마켓용으로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SIC를. 예, 그래서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는 전략을 국내 고객사가 취하고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이제 올해는 당연히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감이 있겠죠. 왜냐하면 물량은 줄 거고 고객사가 단가 인하 압력 늘 것 같고 경쟁자도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대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공급 감소 가능성은 SIC 부품에는 큰 영향 안 주는 게요. 저거는 고사양 제품에 들어가요. 고단수. 실제 삼성은 인위적 감산 또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로 보고 단가 인하 압력은 있대요. 항상 이게 5% 내외 정도라서 큰 영향은 없다. 보고 있고 경쟁사가 진입하는 것도 좀 걱정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을 해도 대량 양산은 정말 힘들대요. 네. 그리고 납품 허가가 나도 허가가 났어요. 샘플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다고 와가지고 우리 이거 개발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괜찮네 테스트했더니 근데 문제는 테스트 끝나고 나서 대량 양산 라인을 구축해야 돼요. 그게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샘플 테스트 하고 있는데 양산 라인 구축은 어려운 게요. 이거 테스트 실패해버리면 고정비가 엄청 나가요. 공장만 지어놓으면. 그걸 만드는 데까지 테스트 끝나고 과정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경쟁사 진입도 뭐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각장비 부품업체들의 이제 매출 변동 요인인데 어쨌든 이게 비포 마켓이고요. 예, 그 전에 장비사가 이제 그러니까 삼성이 장비를 많이 수입을 하면 처음에 비포 마켓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2년 동안은 확정돼 있어요. 물량. 그래서 가격도 좀 마진도 높고 그리고 스텝수가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애프터는 좀 단점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회사 제품 선택 안 하면 그냥 데미지를 입는 거죠. 예. 그런 좀 리스크는 있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그 애프터 마켓이 커져요. 예. 구형 납품 장비 채택도 있지만 교체 수요도 증가하지만 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수요가 좀 많다는 거죠. 예. 이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각 장비 3사 21년도 매출액이에요. 많이 늘었죠. 그리고 SIC 매출액인데 맨 밑에가 하나머티리얼즈. TCK가 제일 큽니다. 근데 TCK가 좀 이제 약간은 좀 힘든 게 이제 경쟁사들이 막 뛰어드니까 저기 하나머티리얼즈. 그래서 좀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KNJ는 이제 원래 그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큰 영향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이 비중이 제일 커요. 장비 중에. 그리고 소재별 특성인데 SI, 쿼츠, SIC 확실히 SIC가 비싸고 교체 주기도 좀 긴 편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시장 규모는 아직 작아요. 그만큼 이제 업사이드도 많이 나오겠죠. 소재별 매출 비중인데 하나머티리얼즈는 아직은 SI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점점 늘려가겠죠. 예. 근데 KNJ하고 TCK는 이거 보이세요? 거의 SIC만 해요. 그냥 거의 순수 업체입니다. 그리고 시각이 중요해요. 여기 들어가는 회사가 하나머티리얼즈, 월덱스, KNJ.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개만 이렇게 꼽은 이유가 애널리스트 분이 저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SIC를 하는 업체는 하나머티리얼즈와 KNJ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탑픽으로 꼽은 것 같아요. 비포 마켓은 장비, 애프터 마켓은 제조사, 신규 장비 방향. 그 후 1, 2년 후에 단가는 비싸죠.
요건 좀 싸고. 업체별 OEM 비중인데 비포가 하나모트는 거의 다고요. K&J는 애프터만 해요. 요 두 개가 너무 대립되죠. 요 두 개. 하나모티리얼즈는 비포만 하고 여기는 애프터만 하는. 그러니까 그냥 명확합니다. 예. 식각 장비가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일렉트로로드라고 있어요. 여기서 플라즈마 이거 있죠. 요 분사를 해요. 그럼 얘가 이제 그 식각을 하거든요. 저게 이제 열을 가해 가지고 식각을 하는데 요 밑에 요게 웨이퍼예요. 요게 웨이퍼고 ESC라는 이제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깔려 있는데 요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생긴 요게 그 링이에요. 포커스 링 요거. 그래서 이게 여기 딱 들어가서요. 요 포커스 링 저걸 만드는 회사들이 방금 저 위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요 소재만 다른 거죠. SI냐 SIC냐 쿼츠냐 뭐 이런 건데 요게 이렇게 여기다 딱 끼웁니다. 그러면 이 웨이퍼랑 딱 만나죠. 그래서 웨이퍼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래서 플라즈마가 이거 가열을 하니까 여기 이제 닳는 거예요. 이렇게 플라즈마 강도가 세면요 금방 닳겠죠. 그래서 SIC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내마모성이 좋으니까. 저게 이제 식각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비 안에 들어간. 요게 식각 장비인데 요 안에 요게 들어간다. 근데 저거를 갈아줘야 된다는 거죠. 저게 많이 타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하나머티리얼즈도 싸요. 바닥에 있고요. 뭐 여기 K&J도 무릎 이하조다. 그죠? 주가는 아무튼 대부분 다 무릎 이하에는 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은 해보세요. 직접.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뉴스 좀 말씀드리면 자사주 매입은 소각 의무화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우리나라 PBR이 올라가요. 이거 소각 의무화되면 주식시장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는 당국에서 제도를 손본다고는 합니다. 근데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뭔가 바뀌려고는 해요. 과거랑 다르게 주주 가치에 대해서. 저 자사주 매입은 한 다음에 바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저게 의결권이 미국에서는 의결권도 없거든요. 자사주는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나중에 인정해주죠. 자사주를. 예. 우호지분으로 이렇게 뭐 M&A 할 때나 이럴 때. 예. 예. 어쨌든 저걸 해주면 좋겠고 다만 아직은 희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좀 중국 소비주가 급락한 건 중국이 한국인 단기 비자 중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국 규제했다고. 참 왜 또 한국만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 중국 소비주 급락한 건 저것 때문이고 저렇게 되면 또 중국과 또 뭐가 안 좋아지니까 뭐 관련된 컨텐츠도 다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까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바로 제가 오늘 시장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일본도 입국 그거 비자 발급 안 한다고 하네요. 일본도.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하고 일본은 단기 비자 발급 안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소비 기업들한테 중국주들한테 좀 부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한번 이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오늘 주식시장은 어쨌든 뭐 코스피는 보합 마감했고요. 강보합이고 항상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제 옆으로 좀 늘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횡보하다 더 갈지 아니면 또 한번 빼고 갈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또 많이 있고 오늘 근데 특히 바이오 기업들이 좀 되게 안 좋았어요. 예, 뭐 미국에서도 오늘 좀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되게 부진했습니다. 부진했고 반대로 코스피는 좀 그래도 잘 버텼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일단 외국인은 좀 다시 팔았고요. 오랜만에 기관은 이제 금투가 사고 있죠. 근데 금투 사는 거는 너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또 나와요. 저렇게 사고 나면 이틀 또 샀는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서 중요한 건 외인, 투신,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안 샀고 외국인도 안 샀고 투신만 오늘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산 거는 전기전자 업종 여전히 거의 뭐 반도체 위주고요. 철강주 많이 샀고 반면에 자동차 조선 많이 팔았고요. 제약바이오를 오늘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서비스, 인터넷 관련주들, 화학주 이런 쪽으로 좀 매도가 오늘 좀 거세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건설주가 되게 좀 분위기가 좋았죠. 대우건설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 요즘에 뜨겁죠. 뭐 삼성이 지분 인수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기대감 높아지면서 강세 보이는 것 같아요. 수산주 오늘 좀 오랜만에 좋았고요.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오늘 갑자기 오늘 여기 올라간 이유가 뭐 아랍에미리트 뭐 이 방문하나 봐요. 사절단 그 명단이 뭐 도는 것 같은데 아무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랐던 것 같고요. 네. 원전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자원개발주 좀 좋았고요. 교육주도 오늘 다시 한번 좀 급등세 보였던 것 같고 피팅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견조했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아까 금호건설도 좀 좋았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근데 오늘 유독 대우건설이 좋았네요. 예, 대우건설이. 철강주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시멘트, 전력설비, 석유화학 또 오늘은 효성화학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동안 정말 부진했죠. 부진하긴. 그리고 패션 의류 쪽도 오늘 조금은 F&F가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어제 한번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유통 재고가 많은 건지 지나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또 중국 악재가 나왔는데도 견조하게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는 아무래도 이제 LG가 또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 포드랑 SK온이 안 되고 아마 LG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주도 좋았고 OLED도 오늘 괜찮았고요. 네. 그리고 통신 장비도 괜찮았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오늘 DB하이텍이 좋았는데 삼성은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게임주도 좀 괜찮았고요. 태양광 관련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2차 전지 태조 이방원이 오늘 좋았죠. 증권주도 요즘에 분위기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도 이제 오늘 뭐 STX 엔진이나 태광 이런 게 좀 올라갔고요. 막 급등하고 그런 건 안 보이죠. 반면에 이제 오늘 콘텐츠 되게 안 좋았어요. 웹툰 다 급락합니다.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드라마 제작사 이게 또 중국이 이 비자 발급 안 한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빠진 것 같고요. 보톡스도 이제 미용 의료기 쪽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이쪽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용 의료기도 다 안 좋았습니다. 엔터주도 중국이 좀 안 좋으니까 안 좋았고 바이오 안 좋았고 진단키트, 백화점, 면세점 다 마찬가지죠. 오늘 오후에 다 빠져버리는 흐름이었고 영화 관련도 마찬가지고요. 편의점, 카지노도 당연히 이제 중국 영향을 오늘 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선 기자재는 좋았는데 오늘 조선주는 좀 별로 또 안 좋았어요. 조선주는 약간 좀 밀리면서 아까 이제 보니까 외국인 좀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품도 오늘은 오후에 이제 저 뉴스 때문에 보시면 그냥 갑자기 그냥 급락해 버렸죠. 네. 단기니까 아마 뭐 풀어주지 않을까 싶긴 해요. 비자 발급을.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중국 가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일단은 이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중국에서 한국 오는 거는 특별히 뭐 아주 뭐 규제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오늘 좀 오후 증시에도 영향을 일부 줬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큰 변동 없었고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좀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보고서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내용이 길어가지고 시간이 짧진 않았네요. 삼성전자가 오늘 좀 빠졌고 바이오로직스 자동차 오늘 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SK그룹이 좀 안 좋았죠. 이노베이션이 좀 악재 나오는 바람에 그 터키에서 포드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항상 그런데 좀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SK가 좀 명확하게 조금 클리어하게 자금 조달을 좀 더 이렇게 시장의 우려를 해소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SK는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노베이션 좀 자금 조달 이슈가 좀 계속해서 주가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것만 좀 풀리면 주가 많이 올라가겠지만 아직은 뭐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LG생활건강도 안 좋았고요. 중국 소비주니까 좀 그랬고, SK텔레콤도 요즘에 굉장히 부진합니다. 배당은 많이 주는데 주가 뭐 상승 모멘텀이 그 배당락 이후로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좀 여전히 부진한 모습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NC소프트 오랜만에 괜찮았고요. 우리금융지주 S오일도 오랜만에 좋았네요. 오늘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빠졌고, 확실히 중국 소비주 좀 안 좋았죠. LG프로 통신주도 좀 안 좋았네요. 카카오 게임주는 그냥 천차만별이고, 호텔신라 빠졌고, 아모레 빠졌고, 이마트 빠졌고, 이마트도 특별한 악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펄어비스 빠졌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빠졌고, 알테오전 오늘 바이오 되게 안 좋았어요. 바이오 갭들이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해요 지금. 최근에 뭐 특별히 뉴스 나온 건 없다 보니까 대웅제약도 빠져버렸고, 근데 그렇다고 뭐 큰 악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수급에서 조금 또 이제 선택을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음식료 안 좋았고요. ST팜이 7%가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된 거죠. 녹십자, 또 효성, 케어젠, 뭐 FNF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좀 빠졌고, 오랜만에 이제 OLED 관련주인 LX 세미콘은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보면 결국엔 이제 그 의료기기 회사더라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바이오, 중국 소비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좀 하루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은 어느새 1200 그 4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보시다시피 많이 떨어졌죠. 200원 떨어졌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오를 때도 순식간인데 정상화 된 거죠 이게. 그래서 1200원까지는 좀 내려왔고, 아무튼 좀 여기서 바로 더 내려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환율은 좀 안정감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생하셨고, 오늘도 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지만 어쨌든 이제 분명한 건 시장이 분명히 지금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확실히 좀 강해졌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경기 침체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침체보단 둔화 쪽 같고요. 거기다가 미국 연준도 이번에 0.25%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0.5 인상이 아니라 0.25 가능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 못 올라간 기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시장이 돌리면 순환해서 가니까 자기 차례 올 때까지는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작년 내내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뭐 끝도 없었죠 뭐 진짜. 이런 하락들이 좀 계속 이어졌지만 어쨌든 올해는 좀 분위기 바뀌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벌써 1년 반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월봉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 뭐 더 빠진다, 공포심이 간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의 뭐 기술적으로 봐도 요 아래에서 주식을 정리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정리한다면 올라올 때죠 사실 어느 정도. 그게 낫지, 만약에 굳이 정리를 한다면. 여기서는 아니죠. 근데 지금 어쨌든 아직은 업사이드도 많이 남아있고, 또 밸류도 여전히 싸요. 우리나라는 PBR로 보면 아직 0.9배밖에 안 돼요. 아직은 좀 밸류상으로 그것도 남아있다. 다만 이제 이틀간, 최근에 한 이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옆으로 늘어지겠죠. 늘어지면서 개별 종목 장세 보이면서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미국에. 그거 아마 보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주 12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한번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 때문에 조금은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옆으로 갈 수 있다, 늘어질 수 있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많이 오른 거는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요즘에 갑자기 막 이상급등도 하니까 그런 건 좀 경계하시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적 좋아서 가고 뭐 모멘텀 받아서 예, 가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여전히 소외된 기업들 중에서 아까도 제가 이제 보고서를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아까도 뭐였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뭐 꼭 뭐 이 기업이 무조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뭐 실제로 한번 이오 테크닉스 한번 보자고요. 이것만 아까 이제 오늘 송명석 연구원님 썼으니까 우리 내용은 알잖아요.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 장비 회사고 주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예. 답답할 정도로 좀 많이 빠졌는데 자 우리 내용은 아니까 그러면 재무 보는 거죠. 돈은 잘 벌어요. 뭐 실적은 우리가 아는데 문제가 있나? 이게 회사에 문제가 있나?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예. 여기 재무 분석 한번 보시면 분기로 예. 순현금이에요. 1200억이나 현금이 있어요. 부채 빼고도 우량하죠 되게. 예. 그리고 그러면 실적 좋은 건 다들 아실 거고 보시다시피 연간 700억 작년에 900억이에요. 돈 잘 벌어요. 예. 그리고 전환사채 있나 한번 확인하면 되죠. 이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이 정도. 그러니까 기업이 뭐 하는지 알아내는 게 오래 걸려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좀 이렇게 이런 네이버나 이런 전자공시 통해서 보시면 되고 증권 발행 혹시 있나요? 전환사채도 없어요. 그럼 밸류 우리 밸류 볼 때 어디로 들어가죠? 그 상장 기업 분석 그죠? FN 가이드 네이버에 검색하면 되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한번 이제 여기서 한번 보는 거죠. 밸류 무릎이죠. 누가 봐도 무릎이죠. 그죠? PER은 저 바닷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요 PBR로 보면은 요 위에서 버티다가 완전 꺾여버렸죠. PBR이 더 낫죠. 이게 확실히 명확히 보이시죠. 그냥 무릎 밑에가 있습니다. 그럼 무릎 밑에서는 분할 접근이죠. 이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기업이나 뭐 정보를 담을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 내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기업이에요. 뭐냐면 지금 좋은 거보다 앞으로 좋아질 거. 주가도 저밸류, 무릎이야. 그런 거. 그리고 재무 구조 좋고 이익도 안정성 있고 기술력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투자해도 당장 성과는 안 납니다.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요런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적절하게 하시면 크게 다칠 일은 없어요. 예. 워낙 밸류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찾는 계속 훈련을 뭐 보고서가 됐건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한번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또 라이브 있으니까 라이브 시간에 또 상담해 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